무협 토크 주화인마 제 8경. 막힌 혈이 거꾸로 뚫리는 팟캐스트 무협 토크 주화인마 신조협력편 8경입니다. 저는 진행과 제작을 맡고 있는 한치고요. 예, 저는 야부입니다. 예, 저는 동화 쓰는 이사입니다. 네, 저는 동주인데요. 그리고 그 야부님 AS 하나 해주실 게 있으시다고 하셨어요? 예. 댓글 중에요. 나라크 대염님께서 나라키역 댓글님께서 저희가 지난 시간에 다뤘던 그 구척의 시 이것이 김용의 창작이 아니라 구척이 원작이 맞다고 관련한 이런 정보들을 주셨어요. 네네. 좋은 가르침. 이게 제가 이거를 중국 그 사이트에서 이 구척의 시를 검색했을 때 그때는 중국 사이트 어디 사전유에서 이게 김용 창작인 것처럼 이렇게 말을 해줘가지고 김용 창작이라고 생각하고 더 추가적으로 검색하거나 조사할 생각을 안 했어요. 예, 근데 저도 찾아보니까 이 구척이 문집 중에 반계집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계집 권3에 수록된 시가 맞습니다. 이거를 이제 김용 선생이 가져와가지고 자기 소설 안에서 사용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김용 선생의 창작이 아니라 구척이가 직접 지은 원작 작품이다. 네, 이걸로 정정을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제가 지난 시간에 번역한 것이 이게 그 김영사판에 있는 그 시 번역이 좀 제가 보기에 약간 동의가 안 되는 번역들도 좀 있고, 그리고 원문이 오타가 여러 개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이렇게 바로 잡으면서 제 식으로 좀 직역했더니 잘 이해도 안 되고 좀 번역이 어렵다라는 반응이 있어서 그 원문의 어떤 부분을 김영사에서 이렇게 잘못 이렇게 오타를 냈는지 그런 거를 좀 설명드리고, 제가 새롭게 완전히 번역한 여기 나라키형님께서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번역해 주신 것까지 반영해서 그 신조협력에 소개된 부분을 새로 제가 전체적으로 다시 번역을 했습니다. 이것도 좀 소개를 드릴게요. 한번 그럼 읽어주시죠. 일단 원문 오타부터 좀 지적을 드리면 신조협력 1권 김영사판의 182면에 그 구척이의 시의 번역과 원문이 등장하는데요. 정확한 원문을 대조해 봤더니 이 두 번째 줄의 마지막 글자, 원문의 두 번째 줄의 마지막 글자가 이 김용 선생은 그 말씀 어자를 썼는데요. 어록할 때, 논어 할 때 그 말씀 어자를 썼는데 김영사판 소설에는 그릇할 오자로 잘못 표기가 돼 있고요. 전혀 다른 글자를 써요. 오류할 때 오자. 그러니까 이게 번역에도 문제가 생기죠. 그리고 마지막 줄에 그 위태할 위자가 당겨져 있는데 이것도 원래 면할 면자입니다. 면할 면자로 해야 뜻이 정확하게 통하죠. 오자가 난 거네요. 오자가 난 겁니다. 그 입력, 우리 한글 워드 프로세서로 입력하고 옮기는 과정에서 오타가 난 거예요. 그리고 또 일할 로자, 노동할 때 그 일할 로자라는 한자가 또 세 번째 줄에 등장하는데 그것도 간체자로 쓰여져 있어요. 그 간체자는 현대 중국에서 사용하는 한자체입니다. 우리가 한국에서나 일본에서나 옛날 사람들이 사용하던 글자 기본 자체는 번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번체자로 통일을 다 해주는 게 좋죠. 그래서 이 기본적인 이런 오탈자들을 좀 바로 잡고, 제가 저번 시간에 했던 번역이 너무 직역투여서 알아듣기 어렵기 때문에 좀 자연스럽게 새로 이렇게 번역만 보고서도 이해할 수 있도록 다시 번역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나라키형님께서 이렇게 좀 자연스럽게 번역해 주신 내용까지 반영해서 이 해당 신조협력에 소개된 구척의 시 전문을 다시 한번 번역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볼게요. AS의 끝이네요. 일단 이 작품은 그 원제가 민물이라는 제목입니다. 근심할 민자, 만물, 사물할 때 물자. 그래서 만물을 근심하다라고 번역해도 되고 만백성을 근심하다라는 제목의 시예요. 그 시의 전반부가 김용 선생 책에 소개가 된 거거든요. 그 부분을 현대 한국어로 이게 좀 자연스럽게 번역을 해봤는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 백성을 근심하다.
하늘은 푸르디푸르게 인간 세상 굽어보면서도 어찌하여 만 백성의 고통 구제하지 않나. 만 백성은 밤낮으로 능지처참의 고통을 당해도 숨 참고 울음 삼키며 말없이 죽어가네. 우러러 절규해도 하늘은 응답 없으며 별 볼일 없는 몸뚱이 그저 고달프게 하네. 어떻게 해야 이 세계를 혼돈으로 되돌려 조물주로 하여금 만 백성을 태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네. 굉장히 디스토피아적인 세계관을 가진. 그러니까 이 시를 지난 시간에는 그냥 대충 넘어갔었는데 좀 한번 설명을 드리면 번역만 듣고서도 이게 무슨 이런 세계 태도가 여기 담겨져 있는지 네. 알 수 있죠.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매우 비장하고 어떤 비극적인 이런 그 운명관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 하늘이라는 게 원래는 우리를 보호하고 우리를 만든 이런 조물주이기 때문에 우리가 종교를 믿는 사람들 그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이 있는데 왜 이렇게 무고한 사람들이 아무 죄도 짓지 않은 사람들이 억울하게 비참하게 죽어가는 것을 그대로 방치하냐. 그렇죠. 이거랑 똑같은 이런 사고 방식입니다. 이게 자기들이 만들어 놓고 왜 이 만 백성들이 이렇게 큰 고통 속에서 살아가는데도 이거를 구제하지 않냐는 거예요. 구척의 절규죠. 아무리 하늘에게 도움을 구해도 하늘이 인간을 도와주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거에 대한 탄식이 담겨져 있죠. 이럴 바에는 차라리 이 세계를 조물주가 인간을 이 세계를 창조하기 이전의 혼돈, 카오스 상태로 어떻게 하면 되돌려서 아예 이 백성이 태어나기 이전 상태로 차라리 되돌리는 게 낫지 않겠냐는. 조물주로 하여금 만 백성을 어떻게 하면 태어나지 못하게 할 수 있을까. 인간 세상에 태어나서 온통 고통뿐이야. 이런 인간 세상이라면 차라리 태어나지 않는 게 낫다. 이런 얘기죠. 저희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 부모님한테. 그쵸. 드라마에도 많이 나오잖아. 왜 나왔어? 왜 나왔어? 이럴 바에는 차라리요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 뭐 이런 구척의 이런 곧 어떤 감정이입과 새로운 절규 유행어로 나음 당했다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제목도 이렇게 무를 근심하다라는 건데 꼭 이게 백성에게만 한정되지는 않을 텐데 네. 문맥상 여기서는 뭐 고양이들이 얼마나 고통을 당하겠습니까? 백성에 비해서 이 시대에 아니면 초목, 나무와 산수들이 무슨 고통을 당하겠어? 인간들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죠. 이 시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해석되는 물론 시대. 현대에는 인간만이 아니라 동물이나 이런 자연도 인간 때문에 큰 고통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인간 때문에 당하는 고통이야. 하늘이 신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점에서 이 구척의 시를 좀 비판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인간이 당하는 이 백성들의 고통은 이 하늘 탓을 할 게 아니라 인간 탓을 해야지. 위정자 탓을 해야 되고 국가 탓을 해야죠. 네. 이게 표적이 잘못됐다라고 우리가 좀 이렇게 비판적으로 하늘이 무슨 잘못이야? 낳아줬더니 이게 진짜 살기 힘들다고. 대은망덕하게 니네끼리 서로 죽고 죽이면서 왜 내 탓을 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조물주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렇게 비판적으로 해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네. AS의 정말 끝인 것 같아요. 준비해주신 야부님 고생 많으셨습니다. 예전에 저희 신묘한 영물사전 신비한 신비한 영물사전 네, 해리포터의 거기서, 신비한 동물 사전을 비꼰 패러디한. 강호 김용 월드의 다양한 이런 영물들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눴는데 네. 네. 그때 뭐 신조도 좀 다뤘고 뭐 등등 다양한 동물들 하나 그 중에 양과 관련한 이런 중요한 동물 하나를 빠뜨렸어요. 빠뜨렸더라고요. 아이고. 그 동물이 를 오늘 좀 다뤘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냐하면 네. 그 신조는 너무나 유명한 동물이어서 우리가 다 알고 있지만 이 네. 말은 저도 다시 읽으면서 이런 말이 있었지. 이게 홍마나 뭐 무슨 이런 쌍조 이런 것처럼 기억에 남는 동물이 아닙니다. 그런 캐릭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책을 다시 읽다 보니까 이 동물에게 너무 미안한 거야. 왜냐면 이 동물의 처지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잘 잊혀지고 뭔가 사람들에게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깊이 그 존재를 이렇게 유니크하게 기억하는 이런 생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충직하지 않았나요? 그렇지. 그래가지고 그 관련해서 이 동물의 양과가 어떻게 감정이입하고 네. 당시의 양과의 상태랑 이렇게 오버랩되고 싱크가 되거든요, 강하게. 그렇죠. 굉장히 상징적인 캐릭터인데 사실. 네. 그래서 이 동물을 좀 같이 이야기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우리라도 좀 알아주죠. 그러니까 이 동물은 좀 짠한데 네. 이게 황마라고 여기 소설 안에서는 불리거든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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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이 앞에 홍마랑 그 처지가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홍마는 진짜 잘 났잖아요. 일단 황마의 첫 등장부터 한번 다뤄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황마라는 게 어디서 처음 썼나요? 그러니까 이제 화산에서 구양봉과 누구냐 그 홍칠공이 같이 네. 동기어진을 하잖아요. 네, 저희가 그렇죠. 한번 다뤘었죠. 그리고서 이제 양과가 분쇄 질속한 상태로 동기어진 분쇄 질속 그런 상태로 이렇게 뭔가 처연하게 네. 비감한 상태로 그 화산에 내려오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섬서지방에서 그 황마를 만나요. 섬서지방. 그 섬서지방이라는 단어를 일단 인지해 두시고 그 어떤 식으로 황마를 만느냐 갑자기 그 벌판에 황량한 들판에 있는데 야생마 수십 마리가 동쪽을 향해 달려갑니다. 야생마 수십 마리가 달려가는 모습을 우리가 영화 이런 거를 많이 봤잖아요. 그쵸. 얼마나 가슴이 통쾌해. 눈앞에 펼쳐진 끝없이 넓은 들판에 자유자재로 말들이 쏜살같이 달리는 겁니다. 네. 그 양과의 마음도 확 트이죠. 네. 천하는 이렇게 넓고 자신은 어디에도 매이지 않은 몸이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라기 공원에 공룡들 뛰어다니는 장면이 생각이 나요. 싸겠네요. 그런데 그래서 이제 거기에 약간 뭔가 마음이 통쾌하기도 하고 호연지기도 생기고 네. 그런 상태에서 멍하니 서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말울음 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네. 근데 그래서 그 말을 보니까 삐쩍 마른 누런 말이야. 삐쩍 마른 누런 말이 땔감을 실은 달구지를 끌고 어디로 걸어가고 있는데 그 다른 말들은 같은 종이잖아. 다른 야생마들은 네. 막 황야를 자유롭게 뛰어다니는데 자신은 막 그 힘든 일을 하면서 있는 그 자기의 모습이 서러웠는지 양과의 표현으로는 그 울음소리가 애처롭게 들렸다. 네. 이게 좀 짠하잖아요. 자유로운 야생마와 이렇게 뭔가 인간을 일을 하고 위해 있는. 이렇게 노역당하고 있는 사역당하고 있는 이 자신의 처지. 네. 자유인과 노의 그 대립적인 이런 모습이죠. 네. 근데 말의 모습이 양과의 표현으로는 비쩍 말라서 갈비뼈가 두드러지게 튀어나왔고 내 다리는 살점이 붙어있지 않아 뼈만 앙상한 것이 마치 마른 나뭇가지를 보는 것 같았다. 완전 짠하잖아. 털은 윤기라고는 하나도 없고요. 듬성듬성 다 빠져있어. 곰팡이 생기면 이렇거든요. 그리고 온통 오물이 온몸에 덕지덕지 붙어있고 그 지저분한 몸뚱이에 온통 채찍 자국이 가득해. 이게 학대받고 있는 동물이야. 학대받고 있는 동물. 빨리 동물보호연대에 신고를 해가지고 그렇죠. 구조를 해야 돼. 그래서 달구지에 그 말을 끌고 있는 사내가 채찍질을 막 계속 그 말에 해대고 있는 겁니다. 네. 말이 느리다고 욕을 퍼부으면서. 밥도 안 주면서 그럼 어떡하나. 그러니까 제대로 먹이지도 않고 힘 못 쓴다고 계속 때리는 거야. 이거에 양과가 완전히 이렇게 눈알이 뒤집혀져. 매질에 시달리는 말을 보니까 마치 그 채찍이 자기 몸을 때리는 듯 네. 가슴이 아픈 거예요. 네네. 이 감정에 저는 되게 이 마음에 되게 감정이 이입됐거든요. 양가가 워낙 핍박받으면서 살아가지고 그럴만할 것 같아 진짜. 그러니까 이게 저도 집에 고양이를 키워서 그런데 길냥이들 보면 그렇게 이입이 되는 거야. 우리 고양이 바라보듯이. 게다가 양과 같은 경우는 이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곽부와 곽정, 황룡의 가족과도 같은 그 홍마와 또 대비가 되잖아. 홍마는 너무 잘 낳는데 이 말은 너무 못 낳잖아요. 그쵸. 쌍조는 진짜 잘 낳는데 신조는 진짜 못생겼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그런 대비가 쌍조와 신조, 홍마와 황마. 그리고 잘 나가는 곽부와 진짜 못난 자기 자신 양과. 그게 다 메타포입니다. 네. 다 대립적인 이런 대위적인 메타포예요. 그러니까 양과는 이게 잘난 거에
이렇게 막 겉이 막 이렇게 멀쩡하고 잘 나고 뭔가 휘황찬란한 휘황찬란한 거에 대해서는 오히려 거부 반응이 있어요. 그런 것만 보면 막 이렇게 왠지 이렇게 사람이 안 입고 와, 삐뚤어진 거야. 막 색안경 끼고 더 저도 이렇게 그래요, 저도 그래요. 근데 막 이렇게 못생기고 추하고 막 비루하고 보잘것없는 것을 보면 이입을 하는 거야. 감정이입을. 그리고 예쁜 동병상련. 여자를 보면 작업을 걸고. 그건 뭐지? 아니 근데 곽부나 황룡도 이쁘잖아. 네. 근데 이제 이쁘다고 해서 다 작업 걸지는 않죠. 양과 같은 경우. 측은지심이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저는 이 양과의 그 측은지심, 양과의 동병상련, 양과의 그 감정이입, 양과의 공감 능력이죠. 네네. 저는 이게 너무 이게 마치 내가 양과가 된 것처럼 이게 양과에게 또 감정이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석하기에는 양과가 강한 사람, 강자에게는 강하고 그치. 약자에게는 약한 면모가 보이는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이게 이 양과의 이 모습이 당연히 양과는 무공을 익힌 사람이니까 네. 우리 같으면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뭐 이렇게 말을 때립니까? 좀 뭐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아니다. 요즘 시대는 사진을 이게 찍어서, 동영상에 찍어서 인스타에 올리겠죠. 그러면서 막 눈물 표시 이렇게 하고 네이트판에 올리거나. 그런데 양과 같은 경우는 그런 인터넷도 없고 스마트폰도 없으니까. 근데 자기가 힘이 세. 네. 자기 무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뺐죠 그 말을. 예. 그 마부를 혼내주고 그 말을 구출해주죠. 이게 이제 우리 현실과 다른 점이야. 우리는 어떤 약자가 뭐 이렇게 당한다고 해서 우리가 가가지고 그 약자를 구해주는 일은 현실에 거의 없습니다. 그러기 어렵다. 실제로 뭐 이렇게 신문 사회명 같은 데 보면 어떤 여자가 남자한테 얻어터지고 있어도 주변에 도와주는 사람 하나도 없는 경우가 많다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뭐 불이야 이래야 된다고 살려주세요 이러면 안 되고 이렇잖아. 그러니까 이게 양과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 이런 소시민적인 우리와 달리 당연히 그 말을 때리는 채찍, 그 마부의 채찍을 뺏어서 그 사내의 목을 감아서 오히려 그 사내를 엄청나게 두들겨 패주죠. 너도 한번 맞아봐라. 너도 한번 이 고통을 당해봐라. 근데 이제 그때 묘사가 되게 재밌어요. 말은 비록 못생겼지만 눈빛은 영리해 보였다. 사내가 자기를 때리는 그 마부가 네. 두들겨 맞는 것을 보고는 크게 소리를 지르며 마치 즐거워하는 듯하였다. 진짜 똑똑하지. 이게 그러니까 영리야. 얘도. 양과랑 비슷하잖아요. 그치? 네. 그래서 말은 고개를 숙여 양과의 다리에 쓱쓱 문지르며 친근하게 굴었다. 고양이처럼. 고양이 같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너무 재밌고 근데 이 모습이 저는 이 장면, 이 에피소드를 읽으면서 뭐가 생각나냐 하면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생각났어요. 아, 신해철이 니체의 상처 입은 분노라고 노래했던 그 니체. 그 독일의 철학자 중에 신은 죽었다라는 말로 유명한 네. 그 프리드리 니체라는 철학자가 있잖아요. 코스염 있고. 네. 아 되게- 니체 그 말 얘기 기억이 뜻해요. 네. 그게 토리노의 말이라는 네, 네. 우리로 따지면 사자성어 같은 고사를 갖고 있는 이런 되게 유명한 에피소드 일화가 있어요. 그래서 영화로도 만들어진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지금 양과가 그 황마와 만나는 장면과 비슷하네. 되게 비슷해. 네네. 어떤 장면인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물론 니체는 양과보다 훨씬 후대의 인물입니다. 양과는 독일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양과는 송나라 때 인물이고 그치만 니체는 19세기 중후반의 인물이기 때문에 하지만 김용 선생이 니체보다 동생이라는 거죠. 그렇지. 그래서 이거를 한번 들어보시면 혹시 김용 선생이 니체의 이 일화를 모티프로 따와서 양과 에피소드를 만든 게 아닐까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 1889년에 있었던 일입니다. 1월 3일. 겨울이에요. 정확하게. 1월 3일 겨울. 이탈리아의 토리노라는 지역이 있어요. 네. 그 상업이 발전해가지고 막 공장지대도 많고 노동자들도 많고. 북부 지방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아무래도 이렇게 노동자들이 많은 동네가 지금도 그렇지만 이렇게 교통지옥. 출퇴근 시간에. 지옥철 이런 근데 그 당시에는 자동차가 없었으니까 다 말로. 운송수단, 사람이든 물건이든 이거를 운송할 수 있는 수단이 말이었잖아요. 마차? 진짜 수천 년간. 네. 이 토리노에서 어떤 마부가
자기가 끌고 있는 자기의 마차를 끌고 있는 말에게 채찍질을 엄청나게 가하는 거야. 말은 늙고 비루하고 병들고 못생기고 갈비뼈가 튀어나오고 막 진짜 별 볼 일 없는 네. 정말 짠하디 짠한 그런 늙은 말을 마부가 채찍질로 마구 때리는 거예요. 네. 웅덩이에 말 다리가 빠졌거든. 그 자동차도 이렇게 바퀴 하나 바퀴 빠지는 걸리듯이. 그러니까 빠져나오게 하려고 막 때리는 거 말은 막 아파서 막 비명을 지르고 있고 그거를 니체가 목격합니다. 네. 그 장면을. 니체가 목격하고 니체는 양과가 아니잖아. 힘이 상황은 매우 없어. 싼데. 상황은 매우 비슷한 상황에서 갑자기 니체가 멀쩡했던 니체가 그 채찍질을 당하고 있는 말을 붙잡고 말의 다리를 붙잡고 엉엉 웁니다. 그리고 정신이 나가버려요. 돌아버렸죠. 그리고서 정신병원에 들어가가지고 정신착란으로 1년 동안 이렇게 뭔가 정신병자로 살다가 결국 죽어요. 네. 그러니까 니체가 미치게 되는 결정적 사건, 니체가 정신병원에 수감되게 되는 결정적 사건이 이 토리노에서 만난 채찍질 당하던 말과의 그 만남이죠. 네. 이게 양과의 상황이랑 되게 비슷하면서 이제 결말은 완전 다른 거지. 마치 그때 니체가 연공을 하고 있었다면. 그러면 그러니까 니체가 약간의 무공만 익혔다면 그러게. 그 마부를 혼내주고 그 말을 구해서 자기의 이제 절친으로 맛있는 거 먹여주고 따뜻하게 살도 찌게 해주고 청고마비에 그런 어떤 말로 이렇게 잘 키워가지고 말도 잘했으니까. 구해주고 자기 인생도 구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현실의 인간은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니체는 현실의 인간하고도 달라. 무공도 당연히 없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 인간은 아니에요. 우리도 주변에 고통당하고 있는 약자나 작은 이런 생명체들을 매일매일 많이 목격하잖아. 네. 그리고 사실 저도 자동차 타고 다니다 보면 로드킬 당한 동물도 많이 정말 보거든요. 힘들어요, 맞죠. 보기가. 근데 제가 로드킬 당한 동물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동물이 어디 다쳤다고 그래서 동물이 인간에게 이렇게 잔혹하게 고통을 받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고통당하고 있는 동물을 부여잡고 막 엉엉 울다가 정신이 나가버리진 않아요, 저는.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저를 보호할 수 있는 수준에서 저를 지키는 수준 안에서 이렇게 약자나 어떤 이런 약한 동물들에게 감정을 이입하고 공감을 하는 거지 니체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내려놓을 정도로 감정이입과 공감 능력을 갖추고 있지는 않아요. 저는. 그런 점에서 니체는 대단한 인물이야. 이거 거의 종교적 인간이라고 할 수도 있죠. 말년에는. 이렇게 미쳐버릴 정도라는 거는. 신은 죽었다고 했지만. 신이 죽었다라는 것도 니체가 너무 독실한 사람이어가지고 신이 그렇죠. 죽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고민을 했던 건데. 또 일면은 구척의 시와도 좀 연관이 있는 태도기도 그렇죠. 하네요. 네. 그렇죠. 자기에게 소중한 자기의 어떤 혈족, 자기의 가족이나 자기의 아내, 남편, 자기의 자식, 자기의 부모가 고통당하는 거에 감정이입하고 분노하고 눈물 흘리는 건 쉬워요. 네. 그쵸. 근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존재가 당하는 고통에 이렇게 니체처럼 정신이 돌아버리거나 양과처럼 마치 자기가 채찍질 당하는 것처럼 고통을 느끼면서 그 마부를 혼내주고 그 말을 구해주는 행위는 이거는 보통 사람들이 할 수 없는 행위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영웅이고 대엽인 거죠. 그게 초인이지. 초인이 뭡니까?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잖아. 니체의 초인은 무협의 대엽이다. 새로운 이론이. 동서양의 크로스오버가. 그치? 니체의 초인이 일종의 그 양과나 곽정 같은 이런 영웅적 인간 아니겠습니까? 그 짜라투트라는 슈퍼맨이 뭐예요? 대학인가요? 슈퍼맨. 니체 초인에서 헐리우드의 슈퍼맨이라는 개념이 만들어졌잖아요. 그래요? 초인이라는 게 위버맨신데 그거를 영어로 번역하면 슈퍼맨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니까 맨이 인간이잖아. 네네. 인간을 뛰어넘은 존재. 아, 그러네. 그게 초인의 헐리우드 버전, DC 버전이 슈퍼맨이라고 할 수 있고, 근데 서양의 슈퍼히어로들은 힘만 세잖아. 네.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게 육체적 능력으로서만 뛰어넘은 거잖아요. 그런 점에서 동아시아의 니체적 초인은 정신적인 차원에서 인간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도인 동아시아적인 개념에 좀 더 가깝죠. 니체적 초인은. 니체는 육체적인 이런 슈퍼히어로를 얘기한 게 아니거든요. 정신적인 어떤 감각에서의 세계 태도에 있어서의 슈퍼히어로를 얘기한 거기 때문에 동아시아적인 것에 훨씬 더 가깝다. 니체의 초인은. 그런 점에서 양과가 물론 아직 초인은 되지 않았지만 초인의 이런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왜냐면 초인이 되려면 이런 자기와 전혀 상관없는 인간이나 심지어 동물에게까지 감정이입하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 위에서만 초인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야만 네. 무공이라는 게 왜 필요한 거예요? 이거는 자기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해서 무공을 익히는 게 아니라 자기를 수양하고 그리고 어떤 그 아까 구척이처럼 만 백성을 이렇게 근심스럽게 여기고 그들의 삶을 더 나은 쪽으로 구제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서 무공이라는 네. 이런 능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아무튼 다시 말로 돌아가서 예, 그래서 근데 이 말이 되게 재밌어요. 캐릭터가. 이게 양과 엄청나게 잘 먹여주지 않았겠습니까? 콩과 네. 보리로 양과의 중고차로 거듭난 잘 먹여줘요. 양과가 배불리. 그럼 양가가 그 마부를 혼내서 그러면 뺏은 건가 아니면 산 건가요? 뺏은 거죠. 뺏은 거지, 훔친 거지. 범죄자죠. 때려놓고 사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그렇지. 아니면 이렇게 그 뭐야 깽값을 줘야 될 수도 있고. 깽값이다 하고 돈 던지고 많이 끌고 오는. 그래서 이렇게 구해 준 다음에 그 같이 원래 이게 자유롭게 야생마처럼 네. 뛰어놀라고 풀어줬는데 노예는 노예로 사는 거에 익숙해지면 자유가 주어지는 순간에도 무엇을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사람도 그래요. 그래서 당연히 이 말도 뭐 자유롭게 달릴 이런 의지나 어떤 신체적인 또 이런 그게 안 받쳐줘. 너무 몸이 쇠약해진 상태라. 그래서 양가를 졸졸 쫓아다니게 되죠. 그때부터. 그러다가 양가가 잘 먹이고 잘 케어해주다가 술집에 들어갔을 때 주점에서 네. 갑자기 양가가 먹던 술을 보면서 막 울어대는 거야. 자기도 마시고 싶다고. 오, 웬일이야. 그래서 양과가 술을 시켜가지고 이게 술 한 사발을 그 말 앞에 놓으니까 말이 단숨에 술 사발을 비우면서 막 몹시 흡족한 이런 모양이었다. 웃기네. 술을 밝히는. 술을 밝히는, 술을 좋아하는 말이라는 거죠. 주유한 거 아니죠, 주유. 그런 느낌이네요. 약간 그런 느낌. 중고차 주유. 언제 술을 먹어봤대? 참 신기하네. 그러니까. 근데 이 말은 또 그런 지금까지 짠한 얘기들만 나왔잖아요. 말의 네네. 성격이. 근데 말이 성격에 대한 얘기도 나오면 다른 성격. 어떤 성격이냐? 이게 말이 기본적으로 다른 이렇게 말이 달리고 있을 때 주변에 소든 말이든 노새든 낙이든 자기 앞에 다른 짐승이 있으면 따라잡지 않고는 못 베기는 성격이야. 오. 승부욕이 있고 경쟁욕이 있어요. 성심이 되게 강하네. 반드시 이기고야 마는 성질. 승부욕이 강해요. 경쟁심. 고속도로에서 많이 보는. 그렇죠. 네. 아, 너무 힘들어. 이것도 양과랑 비슷하다는 거예요. 양과도 어떤 이런 승부욕이 있거든요. 지기 싫어하는 마음, 네. 이기고자 하는 마음, 네. 호승심이라는 게 있어요. 호승심. 이게 어렸을 때 양과는 그렇습니다. 나이 들어서는 변하지만 이게 호승심이 있는 사람들은 보통 성격이 어떤 사람이냐? 어렸을 때 고생을 많이 하고 천대받았던 사람들이 승부에 집착합니다. 많이 항상 이렇게 깨지고 무시당하니까 남을 이겨야겠다라는, 남에게 무시당하지 않아야겠다는 마음이 크거든요. 그러니까 승부나 경쟁에 더 집착하게 되는 거야. 그래서 양과가 자기랑 성격이 너무 비슷한 거야. 그게. 왜냐면 양과도 고생해가지고 성격이 꼬이고 막 승부욕이 강하잖아. 네네. 말도 계속 평생을 고생해가지고 승부욕이 강하고 성격이 좀 꼬였어. 그리고 술 좋아하는 이런 호탕함도 비슷하고, 그리고 막 자기 괴롭히는 이런 마부가 맞는 모습 보면서 막 즐거워하잖아. 양과도 그렇거든요. 네. 양과도 막 조지경이 막 당할 때 엄청 즐거워해 나중에. 종남선에서. 네, 맞아, 그랬어. 그러니까 양과는 여기에 직접적으로 김용 선생이 이렇게 묘사해요. 마음이 무겁던 차에 자기를 닮은 말을 만나게 되니 한결 즐거워졌다. 그러니까 김용 선생이 이거는 거의 의도적으로 양과와 비슷한 이런 동물을 이렇게 출연시킨 거예요. 반려동물이네, 거의 아주. 반려동물이지. 거의 반려자지. 실제로 말이 네. 인간과 가지는 친밀도가 개와 고양이 못지않게 높다고 그래요? 들었어요. 말이 그리고 진짜 똑똑해요. 개나 고양이보다 훨씬 똑똑하거든요. 그 야후라고 들어보셨죠? 야후. 걸리버 여행. 네. 그 야후가 야후는 인간이지. 인간을 이제 거기 그 세계에서 부르는, 근데 거기 말 이름이 뭐였더라? 휴이넘. 휴이넘. 휴이넘 캐릭터가 등장하는 것처럼 말이라는 거는 보통 인간에게 있어서 되게 비슷한 지적인 능력을 갖고 있거나 인간을 뛰어넘는 어떤 존재로 네. 표상되어 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말이 갖고 있는 어떤 이런 이미지들이 분명히 있고 특히 전통사회에서는 말이라는 게 너무나 중요한 이런 그쵸. 수단이었으니까 근데 우리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와 달리 예전에 말이나 소는 다 생명이기 때문에 이렇게 늙고 병든다고 해서 막 바로 이렇게 고치거나 폐기시키고 이런 거를 우리가 자동차 하듯이 무슨 이런 핸드폰 대하듯이 하기가 어려운 어렵죠. 지점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문화가 좀 이렇게 반영되어 있는 것 같아요. 다른 얘기지만은 후반부에 보면은 네. 다른 무협 소설들 보면은 말을 여러 필 끌고 다니면서 바꿔가면서 바꿔가면서 가잖아요. 네. 체력을 이렇게 네네. 소진시키지 않는 거죠. 적절하게 비축하면서 계속 돌려막는 거지. 일종의. 그 실제 몽골, 지금의 몽골에서는 네. 거기서 이렇게 관광객들이 말을 이렇게 임대해가지고 타는 경우들이 있대요. 렌트망, 렌트망. 그래서 말을 임대하는 게 이게 자동차를 빌리는 것보다 훨씬 저렴한 거야. 왜 저렴하냐? 일단 기름을 넣어줄 필요가 없어. 기름을 넣어줄 필요가 없죠. 그냥 말 타고 가다가 아무 데서나 그냥 말이 식사를 한대. 풀 뜯어. 알아서 먹어. 그리고 그 말을 탄다고 해서 감가상각이 안 되는 거야. 그 어차피 단기간 타는 거고 그쵸. 다시 그 도착지에서 말을 다시 이렇게 반납하면 되니까. 그리고 재미도 있을 것 같아요. 재미도 있고 여러 가지로 실제 그래서 제 아는 친구가 몽골에 놀러 갔다가 이렇게 말을 타고 재밌겠다. 이렇게 했대요. 사막을 말을 타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말 타는 법을 일단 알아야 되겠지. 생각보다 굉장히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말 타기가. 힘들겠죠. 우리 허리가 많이 아프다고 왜냐하면 하는데. 자동차에 우리가 익숙해져 있는데 자동차도 어렸을 때 처음 탔을 때는 막 멀미 생기고 그러잖아요. 차 냄새. 차 냄새 이런 거 있고. 네. 근데 말 같은 경우는 더 심하지 않겠습니까? 울퉁불퉁 그쵸. 이렇게 안정적으로 이렇게 주행이 어려워요. 기본적으로 살아있는 생명체이기 때문에. 네네. 물론 게다가 준마의 경우에는 홍마급의 준마는 네. 이게 빠른 속도로 달려도 말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평형을 유지한다고 합니다. 승차감이 좋아. 승차감이 좋은 거죠. 근데 이 황마 같은 경우에는 여기 소설 안에서도 묘사되고 있지만 승차감이 매우 안 좋은 거야. 여기서 홍마랑만 비교하거든요. 준마랑. 홍마는 약간 롤스로이스 그치. 이런 느낌이고 이거는 매우 거친. 거친 근데 그 험비 뭐 이런 느낌의. 네, 그건 엔진이라도 좋잖아. 이거는 매우 거친 오래된 한 20년 탄 한 30만 킬로 정도 탄 이런 중고차. 그래서 매우 거칠고 이렇게 울컥울컥하는 차 있잖아요. 덜컹덜컹하고. 안정적이지 않은 밟으면 훅 느낌이죠. 울컥 이렇게 하는 그런 황마의 최후 어땠을까요? 황마가 제가 안타까운 게 이 다른 신조나 쌍조에 비해서 네. 좀 김용 선생이 어느 순간부터 관심이 떨어지죠. 매력도가 좀 떨어지고 그래서 방금 저희가 소개해드린 에피소드 이후에는 이렇게 등장하긴 하는데 매우 간헐적으로 그리고 비중이 매우 없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러다가 마지막에 이제 양양성 전투에서 중간에 등장하는데 중간에 등장하는 양양성 전투에서 황마가 등장했다가 죽죠. 근데 그 죽는 모습도 그게 뭐 신조가 이렇게 죽는 모습이나 신조가 아니라 쌍조. 네, 우리가 쌍조. 예전에 그 이막수 관련해서 다뤘던 그 쌍조가 죽는 장면이나 신조가 갖고 있는 그 어떤 이런 영험함 그런 거랑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좀 비중 없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희 기억 속에 아마 다 잘 안착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때 그 죽는 장면이 2줄 정도로 묘사된 것 같아요. 두 줄 한번 읽어주세요. 양과가 숨을 돌리는 순간 등 뒤에서 울부짖는 소리가 들렸다. 황마가 복부에 화살을 맞고 땅에 쓰러져 주인을 애처롭게 쳐다보고 있었다. 아이고 쩌네. 양과는 마음이 아려와 그만 눈물을 떨구고 말았다. 그리고 눈물을 한 방울로 퉁치죠. 그 뒤로는 언급이 없어. 그리고서 그러니까 내가 황마를 오늘 다루고자 했던 이유도 이게 너무 짠한 거야. 그 존재의 그 미미함이. 등장도 처량했는데 죽을 때도 처량하네요. 그러니까 이 황마를 다른 이런 영물들에 비했을 때 황마가 확실히 비중이 낮고 가장 좀 없어 보이는 그런 점에서 이렇게 양과는 아주 그 비슷한 황마와 비슷한 비루한 처지였지만 영웅이 됐잖아. 근데 황마는
그 급으로 올라가지 않았어요. 지 혼자만 영웅되고 황마는 비루하게 계속 살다가 비참하게 죽지. 신조가 등장할 때가 다가와서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조와 비교하면 좀 급이 다르니까. 네. 그래도 양과 만나가지고 죽기 전에 한번 이쁨을 받아봐서 다행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토리노의 말이라는 그 니체의 고사를 저희가 같이 소개를 했잖아요, 아까. 네네. 네. 그래서 토리노의 말에 짝을 이루는 그 우리가 용어를 하나 만든다면 이 양과가 말을 만난 지역이 섬서 지방이거든요. 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래서 토리노의 말이 있다면 서양에 우리는 섬서의 말이 있다. 그래서 토리노의 말만 들으면 니체가 생각나듯이 네. 지금부터 저희라도 섬서의 말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이제 양과가 생각나는. 황마도 좀 이렇게 기억하면서. 그렇죠. 황마도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우리라도 기억해 줍시다. 저희도 기억 못했던 것을 그래서 반성하면서. 토리노의 말이라는 게 영화화도 되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네. 그 영화에선 주인공이 그 마부가 주인공이거든요. 네. 니체가 주인공이 아니라 그 영화에서는 왜 마부가 그 말을 채찍질하면서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시선을 돌렸네요. 그렇지. 잔인하게 동물을 학대하는 이런 잔혹한 인간으로서 등장하는 게 아니라 네네. 너무 먹고 살기가 힘드니까 그런 어떤 이런 삶의 밑바닥에서 말에 채찍질을 가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처지에 초점을 맞췄거든. 네. 마찬가지로 이 섬서의 말도 양과나 말의 입장에서는 마부가 나쁜 놈이지만 이 마부 입장에서는 이게 먹고 살려고 돈이 없으니까 그 젊은 이런 건강한 말로 못 바꾼 사고. 거죠. 그러니까 늙은 말 태우고 늙은 말 채찍질하면서라도 자기 집에 막 딸들이 기다리고 있을 거야. 배고프다고. 말을 채찍질해서 뭔가 그거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어야 집에 자기만 쳐다보고 있는 이런 아내와 자식들 늙은 어머니를 봉양하고 키울 수 있을 거 아니야. 그쵸. 그런 식으로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냐. 근데 젊은 놈 하나가 와가지고 나를 때리고 전 재산을 뺏어갔어. 자기 힘만 믿고 자기 이게 폭력 양아치 놈이네. 건달이지. 갑자기 와가지고 자기 전 재산 훔쳐가고 자기 때리고 어떻게? 그러니까 입장에 따라서 조금씩 상황이 완전 달라지겠죠. 그래서 섬서의 말이라는 이런 고사도 우리가 하나 기억해 놓으면 좋지 않을까. 다양한 시선으로. 네. 오늘의 교훈을 얻었습니다. 네? 첫 차는 중고차로. 황마에 대한 이야기 재밌게 잘 했고요.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재밌는 주제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명! 본 방송은 인문예술 공유지 물레단, 전산실의 청개구리, 그리고 북극곰 사운드 및 많은 동료 뮤지션들의 도움으로 제작되었습니다.